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박완서 단편 소설. 전화 바꿨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다 주시고 거는 건 언제나 제 쪽에서였잖아요. 말도 저만 하고 형님은 듣기만 하셨죠. 여보케야 혼자서 마냥 짓거리다가 문득 형님은 시방 수화기를 살짝 문갑 위에 올려놓고 딴 일 보고 계실 거다 싶은 생각이 들 적이 다 있었겠어요. 숨도 크게 안 쉬시는 고상한 우리 형님이시니 무슨 소리가 들릴 리 없죠. 연결된 전화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마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절벽 같아요. 그래요. 형님은 제 수다가 정 듣기 싫으면 이제 그만두게 말로 하시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마음이 꼬이면 별 생각을 다 하나 봐요. 그렇지만 절벽 같은 정막 끝에 들려오는 소리도 뭐 그렇게 정보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듣고 있네. 계속 하게나. 사극에 나오는 데뷔 마마처럼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는 형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석이 처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은 맏며느리를 직장에 그냥 다니게 한 것만 큰 선심 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형님 같은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요. 형님 생각으로야 모시게 한 적도 잔소리 한 적도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절벽 같은 침묵과 잔뜩 꾸민 목소리는 안 힘든 줄 아슈? 형님 화나셨어요? 네, 참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거셨을 텐데 제 소리만 했네요. 그저께가 증조모님 제사였다고요? 이런 어쩌나 그만 깜빡했어요. 형님도 잊어버리셨다고요? 우리 둘 다 잊어버렸으니 제사를 못 지내겠네요. 못 지낸 건가 안 지낸 건가. 창석이 처가 기억해냈을 리는 만무하고 형님이 그런 일에서 며느리를 제쳐나 버릇하기가 잘못이에요. 너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못 박아준 책임도 질까 말까 한 게 요즘 아이들인데 처음부터 신경 쓸 것 없다는 식으로 길들여 놓고 뭘 그러세요. 형님도 아시죠? 창석이 처가 저희 방 달력에다 친정집 대소사를 조카들 생일까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모양으로 쳐놓은 동그라미는 아닐 테니 일일이 챙겼을 거 아니에요. 형님 미안해요.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했을까. 조카 며느리 흉을 다 보고. 형님도 흉 보고 싶을 땐 좀 보세요. 남만 무한하게 만들지 말고. 그나저나 형님 잘 되지 뭐예요. 이참에 아주 2대 봉사로 줄이세요. 우리한텐 증조지만 이젠 창석이가 제주인데 그 애로 치면 고조 아니에요. 요새 누가 4대 봉사씩이나 해요. 가정을 해준 측에도 2대까지만 하라고 돼 있답니다. 기억나는 조상까지만 지내자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긴 형님은 증조 할머니 뒤까지 받아내셨으니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단석 달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증조부한테 아랫도리까지 내보이시다가 돌아가셔선 또 해마다 그 손으로 지극정성 차린 제사 받아 잡숫고 그만하면 호강하셨죠. 굶고 가셔서 안 되었단 생각일랑 마세요. 훌령이 먹은 자리 난 건 여적지 못 봤으니까 돌아가신 조상이 운감을 못해 큰일 났단 생각보담은 저를 나무라고 싶으셔서 전화 거셨으리라는 것도요. 그래요. 해마다 형님한테 제삿날을 일깨워드린 건 저였죠. 그렇지만 제가 안 알려드리면 잊어버릴 형님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저는 다만 제삿날을 사흘이나 이틀쯤 앞두고 나박김치 담그러 갈 날을 은혼 드린다는 게 자연히 제삿날을 아는 척하는 구실을 했을 뿐인데
저를 그렇게 믿고 계셨다니 형님 이제부터 저 믿지 마세요. 뭐 외는 건 질색이에요. 특히 숫자는 안 돼요. 오전엔 밖에서 집에다 전화 걸 일이 있었는데 전화 카드를 집어넣고 나서 숫자판을 누르려는데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지 뭐예요. 황당하더군요. 어둑할 무렵이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망연히 서 있었죠. 뒤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빨리 걸라고 재촉을 하더군요. 저는 청년을 돌아다 보면서 말했죠. 우리 집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청년이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치더니 몸을 돌려 주랭랑을 치더군요. 머리로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온몸이 꺼풀만 남은 것처럼 무력해지던데 그런 늙은이를 청년이 못하러 두려워했을까요? 형님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기억이 지워졌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요상하게 춤추는 불빛들이나 다들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다 싶었어요. 형님, 그날 제가 스스로를 위로할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느닷없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어떤 성우 생각을 해냈어요. 형님도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성우였어요. 그가 성우 생활에 얽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들려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지 뭐예요. 웃기려고가 아니라 아주 심각했어요. 20여 년을 차분한 목소리로 주로 음악 프로를 진행해 오면서 처음과 마지막에는 꼭 자기 이름을 멘트해 왔으니까 자기처럼 제 입으로 제 이름을 여러 번 말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흔치 않을 거라면서 그러나 어느 날 생방송을 끝내고 진행에 누구였노라고 말을 하려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래도 노련한 방송인답게 당황하지 않고 이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나요.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은 것이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전화는 못 걸었지만 그날 밤에 집에 찾아 들어가긴 했으니까요. 우리 집 동후수는 안 잊어버렸냐고요? 제 집을 누가 동후수로 찼수. 다리가 저절로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가는 거죠. 정신으로 기억하는 것과 몸으로 기억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전화도 안 걸고 늦었다고 야단치더라고요. 우리 집은 거꾸로예요. 걔들이 어른이고 나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라니까요. 그날도 친구 회갑을 호텔 뷔페로 먹고 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 좀 늦었길래 그거 고하려고 전화 걸려다가 그만 그리 된 거였어요. 그 애들이 날 그렇게 길들였다니까요. 내가 무슨 여고생인 줄 아는지 어디 갈 때는 가는 장소와 돌아올 시간을 분명히 하고 나가라. 나가서도 제 시간에 못 돌아올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전화 걸어라. 이런 식이에요. 걱정하기 싫다 이거겠죠. 전화번호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기 싫어서 딸년들 호령을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평소하고 달라 보였나 봐요. 그 애들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창희까지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 따지는 거예요. 창희가 지 언니에 비해 성미가 좀 바르르하잖아요. 엄마 해도 너무해. 이제 그만해. 오빠 죽은 지 벌써 7년째야. 오빠만 자식이야? 딸은 자식 아니야?
언니가 왜 여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줄 알아? 엄마 모실 신랑 고르느라고 좋은 사람 다 놓친 거라고. 엄만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알 리가 없지. 관심도 없으니까. 난 엄마 입에서 딸 홍기 놓쳐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원이 없겠어.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언니 나이나 알아? 그것도 모르겠지. 오빠가 나이를 안 먹으니까 우리도 생전 23, 21인 줄 알죠? 하긴 세월도 엄마 같은 바위덩이한테 부딪히면 딱 멎어야지 별 수 있겠어. 난 언니 같은 효녀 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애써왔어. 이젠 지쳤어. 언니도 곧 지칠 거야. 엄마한테 잘하는 건 밑 빠진 가마솥에 물 붓기야. 엄마가 우리한테 어쩌다 보이는 관심이 뭔 줄 알아? 저 계집애들 중 하나를 잃었으면 내가 이렇게 원통하지 않았으련만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볼 때야. 그런 표정 정말 소름 끼쳐. 엄만 우리가 살아있는 걸 미안해하게 만들어. 우리도 우리에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야 돼?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해. 글쎄 이렇게 퍼붓더라고요. 형님도 잘 들어두슈. 창숙이가 애미 때문에 여태 시집을 못 갔답니다. 그만하면 천하에 강고 칠만한 효녀 아니겠소? 내가 딸애들 나이 먹는 거 일일이 신경 쓰고 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한테 얹혀 살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해본 적 없건만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지만 저 사실은 창환이도 결혼하는 즉시 내보내려고 했지 데리고 살 생각 안 했어요. 왜는 왜예요. 형님 때문이지. 형님이 좀 오래 시집살이 하셨어. 시집살이 면한 지 겨우 3년 만에 과부되시고 며느리 보셨으니 두 네 만에 오붓한 재미도 혼자 사는 자유 맛도 모르시잖아요. 그 세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형님 시집살이는 그래도 어진 시어른 때문에 보기 좋았더랬어요. 저는 애를 들쳐업고 시장도 가고 밥도 해먹을 때 형님 네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바닥에서 금이야, 옥이야 방바닥에 등 붙일 겨를이 없는 걸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형님도 아시죠? 제가 샘내는 소리를 그치면 형님은 난 애 들쳐업고 밥 해먹기가 소원이라네 라고 한숨 섞인 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죠. 그건 저를 위로하려고 꾸민 소리가 아니라 은밀하고 애틋한 형님뿐 아니라 아주버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것까지도요. 부부끼리 고통의 나눔이 없이 어떻게 형님처럼 완벽하게 좋은 며느리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형님은 또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걸 보시고는 부러운 듯이 자네네 사는 것에 비하면 나 사는 건 반세상이라네. 나는 우리 창한이가 장가들어 반세상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온 세상을 주고 싶었답니다. 온 세상을 주어야 하고 말고요. 아들도 같이 살 생각을 안 했는데 딸하고 같이 살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고마운 줄 알라고요. 그 다음 소리가 맹랑하잖아요. 세상에 애미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분수가 있지.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있을까요? 형님, 전 한 번도 창한이 목숨을 제까지 것들과 비교하거나 바꿔치기 해서 생각한 적 없어요. 창한이 전무후무한 하나뿐인 창한이고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하긴 내 딸 나물에 무엇 하겠어요. 내가 창한이 잃고 나서 친척이고 친구인 멀쩡하게 아들 잘 기른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거 나 알아요. 아들 자랑 하다가도 내 앞에선 입을 다물고 장가 보낼 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내가 행여 지희들이 부러워 마음 상할까봐 그런다는 거 알아요. 명예라고 형님도 아시죠? 우리가 성북동 살 때 아래 윗집 살면서 부추전만 부쳐도 담 너머로 나눠 먹던 제 여고 동창 말이에요. 걔 아들하고 창한이하고도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동창이었다고요. 서로 사는 내막 속속들이 알고 마음이 통해 숨기는 거 없기는 형님보다 훨씬 가까웠더랬죠. 형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시집 쪽 친척은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친해질 수 없는 껍질 같은 걸 가지고 대하게 되더라고요. 창환이가 그 지경 당하고 나서도 어느 친척도 명예만큼 놀라고 슬퍼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통곡하면 통곡하고 펄쩍펄쩍 뛰면 같이 펄쩍펄쩍 뛰고 내가 몸져 누웠을 때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갖 죽을 다 쑤어서 날랐죠. 형님도 죽 쏘은 적 있으시다고요? 꼭 안 듣는 척 하시다가도 틀린 말은 한마디도 못 참으신다니까. 글쎄 그런 명예도 지 아들 장가 드릴 때는 나한테 쉬쉬하더라니까요. 혼인날 딴 동창한테 듣고 알았어요. 식장이 찾기 어려운 변두리 동네 교회라 나한테 길을 물어온 동창도 내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명예에 못 미쳤노라고 사과를 하면서 제발 모르는 걸로 해달라나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도를 맞습니까? 저는 떨치고 일어나 즉시 준비를 하고 환하게 웃으며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죠. 명예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늠름하게 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축하도 했고요. 명예 아들이 장가드는 거 저 정말로 안 부러웠어요. 걔 아들하고 창한이하고는 될 것도 아니니까요. 껄렁한 대학도 삼수까지 해서 들어갔고 젊은 애가 야망이 있나 이상이 있나 오로지 말초 신경만 발달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여자가 맨날 바뀐다더니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배라도 불러왔나 봅디다. 부자도 아닌 집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린 걸 보면 그런 녀석이 어떻게 창한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다고 형님, 제가 남의 잘난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린 줄 아시지 마시오. 우리 친정조카 얘긴 형님도 종종 들으셨죠? 친정에 번듯하게 출세한 사람 없기는 형님네나 우리 친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 친정으로 해서 으스대고 싶을 때는 늘 그 장조카 자랑을 하곤 했으니까 형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재학 중에 고시 패스한 애 말이에요. 참 우리 집에서 보신 적도 몇 번 있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물도 잘났죠. 그 애가 장가갈 때 창한이 잃은 지 1년 아니기도 했지만 글쎄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내 참 안이 꽂고 더러워서 누가 그까지 판검사를 대수롭게 알 줄 알고 그동안 나도 민가협 엄마들 덕에 의식화된 것도 있고 해서 죽은 우리 창한이가 산 법관보다 골백 번은 더 잘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걔 결혼하는 것 보고
꼴리거나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며칠 전엔 민가협 엄마들 따라 민주투사 공판하는 거 방청하러 가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나열하는 법관을 실컷 야유하고 퇴퇴 침까지 뱉고 온 끝인데 그 새파란 법관이 부럽기는커녕 한심해 보입디다. 민가협 엄마들 덕에 언짢은 기색 하나도 안 하고 그날도 고모 노릇을 얼마나 씩씩하게 잘 해냈다고요. 형님, 민계협이 아니라 민가협이라니까요. 딴 발음은 똑똑하게 잘 하시면서 그 소리는 왜 그렇게 어눌하고 얼버무리시나 몰라. 형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그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능멸하려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 소리에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암만 해도 찔리는 데가 있는갑다. 형님, 미국 딸내 집에 한 달도 못 있다 오셔가지고도 밭대리를 꼬박꼬박 배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따라하시는 형님 혀가 민가협 소리를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못마땅해서 일부러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전 듣기 싫어요. 요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별걸 다 갖고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그러면요. 동서도 시집은 시집이죠. 형님은 뭐 저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없는 줄 아시고. 형님,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아, 네. 아들 장가드릴 때 다들 절 따돌리는 것 같다는 얘기였죠? 자격지심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따돌리는 것만 안 입고 온 줄 아세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싫어요. 그게 다 한통속이거든요. 형님만 해도 창석이 장가드릴 때 저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그 바람에 창석이 처가만 혼났죠. 저한테까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예단을 해왔으니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시아버지 예단을 안 해도 되니까 작은 어머니한테 대신 했을 거라고. 형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그게 그 집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창석이 장가들 땐 창환이 죽은 지 5년도 넘었을 텐데도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가요. 패백 받을 때도 형님은 저를 영감이처럼 곁에 앉히셨죠. 처음에는 쌍가부가 나란히 패백받기가 민망해서 사양하다가 좌중의 분위기가 어째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 제가 졌죠. 창안이 생각나서 언짢아 하고 있는 것처럼 보기가 싫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저 창석이 장가갈 때도 조금도 안 부러웠어요. 창환이를 창석이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형님은 아주버님 안 계신 핑계로 절 부득부득 끌어다 앉히셨지만 아주버님이 계셨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들이 처첩을 거느리고 패백을 받는 줄 알건 말건 상관 안 하고 새 며느리한테 저를 시부모와 똑같이 인식시키려 드셨을 테죠. 우리 그 애도 아주버님 돌아가신 후 조카들한테 잘하려고 우리 아이들은 뒷전이었던 건 형님도 인정하시죠? 남의 집 남자들보다 좀 단명한 거 하나가 흠이지. 형님이나 저나 중매로 혼인했어도 남편은 잘 만났었다 싶어요. 우리 그 애가 회갑을 못 넘기고 세상 뜬 데 대해서도 여한 없어요. 창환이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휘탁 앞서갔으니 참 복도 많다 싶어 부럽다 못해 얄미기까지 한걸요. 제가 부러운 건 오직 그 애뿐이에요. 자다가도 그 애가 부러워 가슴이 저리기 시작하면 밤을 홀딱 새우고 말죠. 그러나 그건 남의 산 자식을 부러워하는 것과는 달라요.
창석이가 나무랄 데 없는 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창한이하고는 그릇이 다른 걸 비교가 되나요? 부모 속 안 썩이고 명문대학 척척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윗사람 눈에 얼마나 들었으면 중매까지 서줘서 좋은 집 교수한테 장가들고 형님이 아들 잘 기른 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렇지만 형님, 창석이가 대학 들어간 해가 언제예요? 바로 80년 아니에요? 80년에 대학 들어간 애가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알 바 아니라는 듯이 공부만 봤다는 건 제 보기에는 인간성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요. 우리 창한이도 창석이보다 3년 뒤에 같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창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죠. 그러나 우리 창한이는 캠퍼스의 체류탄 냄새를 괴로워했어요. 그건 창석이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야 그렇겠죠. 지나가던 사람도 눈물 콧물 짜면서 펄쩍펄쩍 뛰었으니까요. 창석이는 몸으로 괴로워했을 뿐이지만 우리 창환이는 마음으로 더 많이 괴로워했다고요. 그래요. 우리 창환이가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건 형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애미도 눈치를 못 챘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누가 단정을 하겠어요. 자식을 겉을 낳지 속까지 낳는 건 아니란 말도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말끝마다 형님은 꼭 그 소리를 하시더라. 마치 오금을 박듯이. 이럴 때는 전화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전화로 말하면서도 전 형님의 시선을 느껴요.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기분 나쁜 눈길 말이에요. 처음에야 저도 그게 미치게 억울했죠. 그놈의 쇠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놓고 하필 우리 창환이었을까 하고요. 형님도 기억하시죠? 우리 창환이의 장엄한 장례식을요. 100만 학도가 창환이를 열사로 떠받들었죠. 형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제 몸에다 불을 붙여 시대의 횃불을 삼으려던 세상이었잖아요. 형님이나 저나 하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랬던가. 먹을 것 흔하고 흥청망청 물건 아쉬운 거 모르는 세상이 꿈인가 생신가 좋기만 하던데 젊은이들 눈엔 세상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제 몸으로 불을 밝히려 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창환이가 운동권이었나 아니었나가 아니라 죽음까지 횃불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대가 깜깜했다는 거 아닐까요? 형님은 당연히 비웃으시겠지만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면 그 달라지게 한 힘 중엔 우리 창환이 목도 있다고 생각해요. 60 항쟁 때도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모르고 계시죠? 그때 창환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났더니 형님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자식을 잡아먹고도 대모가 그렇게 좋으냐고 악을 쓰셨죠. 언제는 언제예요. 60대라니까요. 형님 제발 60하고 629하고 헷갈리는 거 4.13하고 4.19도 분간 못하는 거 5.16하고 5.18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날짜는 그렇게 잘 외면서 중정원님 제삿날은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까먹었느냐고요.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금을 박는 데는 선수시니까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증조모님 제사가 저한텐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창안이 잃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증조모님 제사도 안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는 아니에요. 제삿날 말고 또 안 중요해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많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과연 형님이 이해할 수 있으실라나 몰라. 형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삿날처럼 그렇게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또 있고 말고요. 그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형님보다는 좀 덜했지만 저도 물건 욕심이 꽤 있었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예쁜 접시나 찻잔만 봐도 어디째인가 물어보고 역시 다르다고 감탄하고 눈독 들인 건 귀엽고 장만하고 그게 사는 재미였죠. 갖고 싶을 걸 애써 장만하고 나면 그리 기쁘더니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스러워요. 잠 안 오는 밤이면 주로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장롱이나 찬장 속을 들들들 뒤져서 버릴 것을 찾는 거예요. 버릴 거 천지지요. 남들은 쓰자니 마땅치 않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 천지라고 하더니만 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딸들 눈이 무서워서 한꺼번에 못 버릴 뿐이지요. 전에는 중요하던 게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해진 게 또 뭐가 있냐고요. 형님이야 말로 왜 안 하던 짓을 하실까. 전혀 귀담아 들으실 것 같지 않은 얘기에 관심을 보이시니 말이에요. 전에는 형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후엔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온종일 쫓을 적도 있어요. 아니요.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나한테는 너무 거창해요. 장미꽃과 향기의 문제예요. 장미꽃은 저기 있는데 향기는 온 방에 있다. 향기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걸까? 고작 그 정도예요. 여지껏 꿋꿋하게 잘 버티기에 그냥 저냥 극복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웬 약한 소리냐고요? 형님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때까? 한 열흘 됐나? 명예가요. 아까도 얘기한 제 제일 친한 동창 명예 말이에요. 명예가 저더러 같이 문병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꼭 가봐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키지가 않았어요. 같은 동창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안 친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우연히 만난 적도 없는 친구고 아픈 사람도 그 친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는데 제가 불쑥 못하러 가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명예가 꼬드기는 말이 창환이 장례 때 와준 친구라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우리 창환이야 온 국민의 애도 속에 보낸 아이인데 그 친구도 온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테지 특별한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한 건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참 생명이 위독한 병이냐고는 물어봤군요. 명의 대답이 어째 이상했어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니? 글쎄 이러지 뭐예요.
그때 자세한 걸 캐물었어야 하는 건데 남의 자식 목숨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울컥 치미는 명예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어요. 명예는 오지랖도 넓지 어떻게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 집 우환까지 찾아다니며 챙겼을까 싶게. 그 집은 같은 서울이면서 하루길이었어요. 저희 집은 강남의 동쪽 끝이고 그 집은 강북의 서쪽 끝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남아 있었구나 싶게 골목이 좁고 꼬불탕한 허름한 동네였죠. 와본 적이 있다는 명예도 몇 번씩이나 길을 잘못 들어 헤맨 끝에 겨우 당도했으니까요. 친구는 병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병든 아들이 막내고 형과 누나는 다들 혼인해서 번듯이 살고 있다고 해요.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차 사고로 뇌와 척추를 다치고 나서 하반신 마비에다 치매까지 된 거였어요. 뺑소니 운전사한테 치여서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도 숨은 안 넘어갔었나 봐요. 가족한테 알려지고 난 후에야 최선의 치료를 다했겠지요. 가산도 그때 탕진했다니까요. 오랜 병구한 끝이라 그러하겠지만 이 친구가 정말 우리 동창일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파파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번도 안 친했던 동창의 모습을 그 노파한테서 떠올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역시 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친구는 우리를 보고 반기지도 놀라지도 않고 늘상 드나드는 동네 사람 대하듯 했어요. 그의 아들도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는 뼈대로 봐서는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음직한데 살이 푸석푸석하게 찌고 또 표정도 근육이 실룩거리고 있다는 것 밖에는 상식적인 희로애락하고는 동떨어진 거여서 마주보기가 민망했어요. 아이고 이 왼수, 저놈의 대천지 왼수. 친구는 아들을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 밖에도 말끝마다 욕이 주줄이 달렸어요. 오죽 악에 바치면 저럴까.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간 깡통 파인애플을 아들의 입에 쳐넣어 주면서도 이 왼수야 어서 처먹고 되져라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저한테도 내쳐 늘 보던 이웃사람 대하듯 하다가 문득 아른 체 하면서 하는 소리가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꼴 보러 왔구나 였어요. 저는 울컥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 친구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개서 더한 소리를 할 권리도 있는 것처럼 겁나게 황폐해 보였으니까요. 그 친구보다는 명예한테 더 유감이 있어서이기도 했고요. 그 집에 들어설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이 된 거긴 하지만 명예가 날 왜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지가 마침내 분명해지더군요. 지네들 아들 경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부러워할 것 같아 쉬쉬 초대하기를 꺼리던 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그 집 모자의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자 한 거였어요. 죽는 것보다 못한 경우를 보고 위로받아라 이거겠죠. 인간성 중 가장 천박한 급소죠. 그 급소만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아들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보호막을 친 거였는데 딴 친구도 아닌 명예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쯤 해서
그 집을 물러났더라면 또 모르죠. 아들에게 파인애플을 3조각이나 먹이고 난 친구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깔고 있는 널찍한 요 위에서 아들을 공기를 굴리듯이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묘기였어요.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짓을 한다나 봐요. 엎어 뉘었다가 바로 뉘었다가 무로 뉘었다가 그 장대한 아들을 자유자재로 굴리면서 바닥에 닿았던 부분을 마사지 하는데 그동안도 잠시도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 웬 숫덩어리는 무겁기도 해라. 천근이야, 천근.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주는 대로 처먹고 잘 사귀고 잘 싸니 무거울 수밖에. 내가 이 웬 숫덩어리 때문에 제명에 못 죽어. 이 웬수야, 네가 내 앞에서 죽어야지. 내가 널 두고 죽어봐라. 나도 눈을 못 감겠지만 네 신세가 뭐가 되니. 사지가 멀쩡해야 빌어먹기라도 하지. 아이고 하느님, 천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병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주무르는데 그 말라빠진 노파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꼭 공깃돌 갖고 놀듯 하더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명예가 먼저 손을 내밀어 거두려고 했죠. 나도 덩달아 환자를 뒤집는 일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고요. 그러나 웬걸요, 우리의 손이 몸에 닿자마자 환자가 이상한 괴성을 질렀어요. 여지껏 흐리멍덩 공허하게 열려있던 환자의 눈이 성난 짐승처럼 난폭해지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손끝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흐리멍덩한 눈은 신뢰와 평안감의 극치였던 거였죠. 그때 비로소 악담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친구 얼굴에서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를 읽었죠. 아이고, 이 웬수덩어리가 또 효도하네 하는 친구의 말로 미루어 어머니 외에 아무도 그를 못 만지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저는 벼랑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이에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날카로운 삼시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군요.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 통고, 방성 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명예도 그 친구도 기가 막힐 밖에요. 동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나봐요.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불쌍해 할 것 없다고 화를 내더군요. 명예는 아니었어요. 명예는 제 속을 어느 만큼은 읽어낸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엔 우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날 말고 며칠이나 그랬어요. 전 그 울음을 통해 길을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노연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느라고 중조모님 제삿날도 깜빡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고요.
생때 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졸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고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혹시 그놈의 것의 꼴이라도 어디 한 토막 숨어 있으면 어쩌나 의심해 본 적 형님은 없죠? 형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형님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요? 형님 절더러는 어찌 살라고 세상에 형님이 오신대요. 형님은 어디까지나 절벽 같아야 해요. 형님은 언제나 저에게 통곡의 벽이었으니까요. 울음을 참고 살 때도 통곡의 벽은 있어야만 했어요. 통곡의 벽이 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